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에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어른들이 항상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그동안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큰 시련이 없었는데요. 남편이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당했던 일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좋은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인 자전거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어요.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전거를 시작했고 남편은 오랜 취미였어요. 게다가 서로의 동네도 가까웠는데 그러다 보니 자주 오가다 만나게 되었었고 종종 동네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급속도로 친해졌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린 통하는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좋아하는 관심 분야나 무슨 이유든 지켜야 되는 철칙이나 관점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게 인연인가 싶었어요. 많은 부분 잘 맞다 보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싹 텄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둘 다 연차도 비슷하고 직급도 똑같고 월급도 비슷했어요. 버는 돈이 비슷한데 남자라는 이유로 집해오고 여자라는 이유로 혼수해가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드라마에서는 남자 쪽이 더 많이 해와서 여자들이 괜히 기죽어 살고 그러잖아요? 저는 딱 질색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사정도 비슷하고 버는 돈도 비슷하니 우린 양가 지원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번 돈으로만 똑같은 금액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지요. 결혼 준비 기간에도 큰 사건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어요. 결혼식도 잘 치렀고요. 신혼여행도 행복하게 잘 다녀왔죠. 모든 게 척척 잘 진행되니 우리들은 너무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결혼할 때 많이들 싸우고 기분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혼도 하는 커플 종종 봤었는데 저희는 흔한 의견 충돌조차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었거든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린 삶의 목표도 같고 살아가는 자세와 방식도 비슷했었기 때문에 믿음직한 동지가 생긴 기분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일주일이 지난 후 지방에 있는 시댁에 인사차 들렸어요. 시댁은 지방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아버님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집을 많이 줄이셨는데 어머님은 혼자 이곳에 반전세로 사신다고 해요. 어차피 남편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남편의 누나도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으니 어머님은 큰 집이 필요 없으셨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서울로 올라오시라 해도 익숙한 동네가 살기 좋다며 그냥 이곳에서 사신다고 했대요. 저희가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땐 밖에서 뵈어서 어머님 집엔 처음 들어가는 거였는데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라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상다리 부러지게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저희 하룻밤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음식들 보니까 일주일은 있어야겠어요. 많이 먹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우리 집이 멀어서 언제 또 오겠어? 여기 왔을 땐 내가 많이 해줄게. 거들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앉아서 먹으면 된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시댁에 와서 이렇게 호강하네요.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해 줄 거야. 나도 딸이 있고 내가 며느리다 보니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정말 염치 없고 못된 사람들 많더구나. 시자가 들어가면 다 그래지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절대로 네가 나 때문에 속 시끄러울 일은 안 만들 거야. 그건 내가 꼭 지킬 거다. 우리 고부 갈등이나 그런 오해 없이 편하게 지내자. 어머님, 감사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신다니
저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잘할게요. 어머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님은 드라마에서도조차 없잖아요. 저 정말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여러 번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셨는데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에 낀 고무장갑까지 뺏으시면서 주방에서 저를 쫓아내셨어요. 소파에 앉아 TV 보라며 후식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꼭 나중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저도 어머님처럼 베풀어야지 하며 그땐 염치 없게 받아먹고 편히 쉬었어요. 설거지를 마치신 어머님은 잠시 뒤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가오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증권회사 다닌다는데 명색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니? 내가 니네 회사 통장 하나 만들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아,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지점이야 많긴 하지만 어머님 그동안 주거래 은행이 있으셔서 불편하실 텐데요. 아니, 그런 생활비 통장 말고 나도 그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 주식할 수 있는 통장 만들어서 재산을 불리든 잃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엄마가 웬일이야. 평생 적금밖에 안 하셨잖아요. 주식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대응도 잘해야 하는데. 아니, 엄마 일 때문에 바쁘지 않아? 어머님, 괜히 저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경우도 있지만 잃는 것도 한순간이라 신중하셔야 해요. 아니, 내가 이번에 갯돈 타서 여윳돈이 있어. 이제 이 나이 먹었으면 생활비나 노후 자금은 적당히 모아놨어. 이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 우리 며느리 결혼할 때도 내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계좌 만들고 이익 보면 이게 다 실적이라며. 그 실적 내가 일부분 채워줄게. 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며느리 믿고 한번 투자해 볼게.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괜히 돈 잃으실까 봐 걱정돼요. 내가 사실 이 돈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 각자 집안에서 돈 안 받기로 약속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라 생각해. 아, 어머님 정말 감동이에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제가 최대한 잘 운영해 볼게요. 그래, 그래. 잘 운영해서 실적 한번 잘 채워봐. 또 아니, 이 돈이 2배가 되어서 4배가 되고, 그럼 너도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어머님.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수익 내볼게요. 그래, 우리 새아기만 믿는다. 아유,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알겠지? 저는 어머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드렸고 금액에 맞춰서 잘 운영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저희 지점 안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일인이었거든요. 어머님 돈이기에 더욱더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기를 잘 타서 한 달 만에 갯돈이 2배가 되었지 뭐예요. 계좌를 들고 한 달 만에 어머님 댁으로 가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나, 이게 다 내 돈이야?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는데. 세아가, 너무 고마워. 이거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지?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걸요. 저도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 돈 쓰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 우리 한 번만 더 굴려볼까? 이거 몽땅 너한테 맡길래. 딱 한 번만 더 운용해 보자. 이번에도 없어져도 괜찮아. 이 많은 돈 한 번 만져봤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괜찮으시겠어요? 정말로요? 이거 꽤 큰 돈인데. 그럼 어머님, 알겠어요. 제가 또 잘 분석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요. 어머님은 정말 여장부셨어요. 저 같음 이 많은 돈 바로 빼서 적금 통장에 넣어놓을 것 같았는데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다시 저에게 맡겨주셔서 저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매매를 했고 그것이 또 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처음 주신 돈의
4배가 되었지요. 다시 또 어머님 집에 방문해서 통장을 드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 돈이 다 내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본다. 아이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무섭네. 네, 어머님, 정말 부자 되셨어요. 이젠 자산가예요. 그것도 누구나 제일 부러워하는 현금 부자세요. 아이고, 이 돈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맡겨볼까? 세아가,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아유,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끝이 안 좋잖아요. 수억인데 어머님 이참에 부자 된 것처럼 펑펑 써보세요. 그동안 갖고 싶은 건 없으세요? 에휴, 나야 딱히 없는데 내가 뭐 한가롭게 좋은 곳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집안에 손볼 곳 없으세요? 아님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사? 아이 참, 이사하니까 생각났네. 사실 내가 전에 봐놓은 집이 하나 있긴 해. 그럼 그거 계약할까? 좋은 생각이에요. 저랑 한번 보러 가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 그럼 같이 가서 너도 괜찮은 집인지 한번 봐줘라. 아니, 내가 집 욕심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곳은 아른거리더라고.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은 그 즉시 어머님이 받은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사시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었는데 지하철도 가깝고 관광지 중심에 있어서 투자로서나 아니면 실거주에도 좋아 보였어요. 부동산에 가서 조언도 듣고 인터넷으로 그 건물을 분석한 글들도 찾아봤는데 다들 저와 생각이 비슷했고 어머님도 매매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그 다음 달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유, 내가 우리 새아가 때문에 집도 다 사보네. 우리 남편 아플 땐 집 팔아만 봤지.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 정말 너무 고마워. 엄마,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지.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라니까. 엄마도 능력 있는 며느리 둬서 정말 좋지?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저 믿고 맡겨주신 거 시기 잘 타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던 거지. 저 한 거 없어요. 아니야. 이 집 명이 내 것이기는 해도 내 마음은 네 거야. 난 그런 마음으로 살 거야. 어머님은 정말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고 저도 저 예뻐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린 게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했으면 싶지만 시련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머님이 집을 사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도 결혼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었었죠. 어느 날 남편의 눈앞께서 근무 중에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바빠? 엄마가 좀 아프셔. 무릎을 잘 못 움직이시네. 내가 지금 엄마네 와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오래되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소견서 써줄 테니 큰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올라갈 거야. 성진이 바쁠까봐 올케한테 한 거니까 올케가 전해. 네, 형님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시면 전화 좀 주세요. 저희 내일 휴가 쓰고 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늦지 말고 오고 올 때 차 좀 가지고 와. 기차역에서 엄마 모시고 가게. 알았어, 끊어.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니. 게다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동안 수차례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땐 별 말씀 없으셨는데 혼자서 고통을 참고 계셨다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형님의 말투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아니, 남편은 바쁠까봐 저에게 전화했다니요. 저도 직장에서 똑같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가시 섞인 말이 좀 편하게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지나갈 말이니 잊고 내일 어머님 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어머님은 오전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보니 무릎이 세상에 퉁퉁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글쎄, 어머님이 넘어지셨는데 간단한 타박상인 줄 알고 넘겼다가 뼈에 금이 가고 염증도 생기고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지방 의료원보다는 서울에 전문의한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이라고 있지만 자식 둘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그들의 배우자들도 모두 직장에 다니니 입원하신 어머님을 곁에서 살뜰히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요. 그런데 일을 다 처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시어머님 쓰러졌다고 휴직도 내고 그런다는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 복은 없는 것 같네. 형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며느리는 저밖에 없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시죠? 올케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 집에 갔다 오는 것부터 병원 알아보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거 내가 다 했잖아. 원래 며느리가 할 일인데. 형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머님 아프신 거 저도 당연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병간호로 휴직을 낼 순 없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딸인 형님이 휴직하고 간호하시면 되겠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옳게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가 왜 아픈지? 우리 엄마가 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지 옳게 몰라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어머님이 왜 아프신데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어머님 무릎 아프신 거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나요? 네 남편 성진이가 속 많이 썩게 했잖아. 재수의 취업에 돈을 얼마나 갖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밤낮으로 식당 일에 청소 일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몸이 다 망가진 거라고. 안 좋은 무릎에 충격까지 받으니 저렇게 금이 간 거고. 어머님이 제 남편 가르치려고 고생하신 책임을 왜 저한테 묻죠?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돈은 남편한테 들어갔을 텐데요. 네 남편이 번 돈이 누구 건데? 그건 올케가 같이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케한테도 책임을 묻는 거지. 형님,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아시죠? 그만하시고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집에 가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말을 해대는 형님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나 가라고 소리치니 심해부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저에게 씩씩거리는 형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형님은 결혼식 때 처음 뵈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에서도 딱 부모님과만 만나서 형님과는 거의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어머님과는 얘기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사상이 비슷했기에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집안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시누이를 보니 너무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시누이에게 처음으로 감정이 생기게 된 날이었어요. 집에 가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요. 아까 형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자 남편이 답답해하면서 형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누나는 사실 공부 진짜 잘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등도 했었는데 갑자기 같이 노는 친구 한 명이 방황을 하면서 날라리가 되더라고. 그 누나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거든. 친구들 괴롭히는 걸로. 아주 악질이었어. 어머, 그럼 형님도 친한 친구여서 같이 어울리게 된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확 변해? 사춘기니까 그렇게도 되나 봐. 원래 사람은 나쁜 짓을 더 빨리 배우잖아.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 누나는 공부에 손을 놨고 친구들 괴롭히고 물건도 마음대로 가져오고 해서 경찰서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어. 나도 그때 누나가 그런 일까지 벌였다는 것이 꽤 충격이 컸거든. 엄마 아빠가 합의한다고 무릎 꿇고 빌고 누나 사람 만든다고 엄청 애쓰셨지만 결국 마음 잡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 그래서 그때 배운 미용 기술로 지금 미용사가 된 거고 고등학생 때는 괜찮으셨나 봐.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학기 도중에 자퇴를 했거든. 그리고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 누나도 그때 자퇴를 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우리 엄마가 누나한테 울면서 빌었어.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잠자코 다니다가 미용사가 된 거야. 정말 당신과 어머님만 보면 온화하시고 평온한 분위기인데 형님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누나 싫어해. 내가 우리 누나 대신해서 사과할게. 누나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그런 누나를 보면서 부모님 속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결국 대학까지 나와서 내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니까 누나가 나를 많이 질투하더라고. 공부 안 하고 나쁜 짓을 일삼은 건 누나의 일지였는데 내가 취직하자 엄마한테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키웠냐고 원망을 하지 않겠어? 나도 기가 찼는데 엄마는 오죽했을까. 오늘 당신한테 한 말 들어보니 딱 질투야. 나에 대한 질투.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아주버님은 어떤 분이셔?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네. 매형은 내가 봤을 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우리 누나랑 왜 결혼했을까? 코를 잘못 낀 거지. 아유, 자기 누나인데 그렇게 말해도 돼?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글쎄, 내가 보기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누나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의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았어.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아 보여. 매형이 잘 버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로 꽤 성실한 사람 같더라고. 내 친구가 매형을 어깨에서 들어봤다고 하더라고. 신우이가 자란 환경을 가만히 들어보니 어떤 성격이고 어떤 뜻으로 저한테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성숙이 덜 된 사람이라 제가 더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신우이를 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희 부부는 퇴근 후 매일 어머님 병문안에 갔어요. 얼마 후 어머님은 수술을 하셨는데 며칠 지나자 많이 편해지셨는지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표정은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요? 좋아. 에휴, 내가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어쩌니? 너네 쉬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평온한 신혼 망친 건 아닌지 영 마음이 불편해. 아유, 어머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픈 거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 잘 받으시면 되세요. 최대한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울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술도 잘 됐고 예후도 좋다며 퇴원 후에 통원 치료 받으며 재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입원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병원은 심각한 상황 끝나면 바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잘 걷지 못하시고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퇴원을 하라니 난감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며 집에 내려가신다고 하지만 환자인 어머님을 혼자 내려보내긴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직 온전하지 못하신데 어떻게 하지? 다른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나? 엄마 분명히 내려가면 혼자 사시는데 집안일 하시면서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휴, 어떡하지? 우리가 모실 상황도 안 되는데. 남편이 신우이한테 말하니 신우이가 자기네 집으로 모신다고 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신우이도 일을 하는데 어머님 모시려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 모시는 비용을 우리에게 일체 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모시는 비용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형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얄밉잖아요. 자기 엄마 모시는 건데 뭘 저렇게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어찌됐든 어머님을 모셔준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신우이 통장으로 200만 원 입금했죠. 저 형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머님 병원비는 따로 저희가 내고요. 이렇게나마 그래. 뭐 충분하진 않은데 부족하면 얘기할게. 신우이는 놀라는 채였어요. 분명히 이렇게나 많이? 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존심 지킨다고 금세 말투를 바꾸더라고요. 어찌됐든 어머님을 신우이가 모셔준다고 하니 한시름 났어요. 퇴원을 하는 날 저희는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병원에 못 갔고 퇴근을 하고 바로 신우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중간 지점에서 같이 만나서 이동했죠. 시누이도 아주버님도 일을 했고 결혼할 때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의 집은 주택에 반지 앞방 2칸짜리였습니다. 게다가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곰팡이가 좀 공포스럽게 피어 있었죠. 남의 집을 왈가불가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 아세요? 앉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시누이 부부에게 잘 부탁드리고 최대한 짧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시누이 집에 계시니 시누이가 잘 챙기겠다 싶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우리 일상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침부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엄청 아프다면서 지금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저희는 놀란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아프실까 하면서 원인을 모를 무언가가 더 있으신가 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병명을 말씀하시네요. 바로 폐렴이셨어요. 어머님이 건강이 현재 안 좋으신데 그 곰팡이 있는 집에 있다 보니 급성으로 폐렴이 오셨나 봐요. 결국 또 입원하게 되셨어요. 3일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하실 무렵 저희는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하루 종일 집에 없어서 어머님을 돌봐드릴 수가 없고 시누이 집은 곰팡이 천지라 다시 들어가면 또 폐렴에 걸릴 게 뻔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우리 집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형님네 집에 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도 모시는 게 어때? 우리 집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혼자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가사 도우미 분께 부탁해서 점심시간이랑 간식만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건 어때?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으니까 병원 갈 땐 우리가 번갈아 가며 휴가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돼? 나는 괜찮은데 당신 안 불편하겠어? 당신도 우리 엄마 아프면 나중에 이렇게 할 거잖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결국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저희 집은 방이 3칸인데요. 창고로 쓰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어머님 이불과 베개를 새로 사서 깔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주세요.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건강 되찾고 원래 집으로 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치료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나 싶다. 미안하다, 세아가. 너네 신혼인데 내가 방해가 돼서. 아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다 갚을 테니까 엄마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할게요. 그래, 너라도 잘해줘. 아껴주고 귀하게 대해줘.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한 집에 살아보겠어요. 언젠간 다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편하게 지낼게. 고마워. 어서 가서 너희도 쉬어라. 어머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계속 누워만 있으실 뿐이었죠. 적적해 하실까봐 방에 TV도 달아드렸어요. 그때서야 TV를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랑 6개월을 사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 슬슬 본인 집에 가신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적적할 만도요. 그래서 이젠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사모님, 시어머님 유심히 봐보세요. 저래 보여도 가끔씩 이상한 행동 하시거든요. 왜요? 혹시 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놓고 그러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서 모르는 곳이라고 막 무서워할 때도 있고 오늘은 산책 나갔다 오신다 했는데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집 사는 것 같다고 알려줬대요. 아이, 그땐 제가 집에 있어서 망정이지. 저 퇴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휴, 아찔해요. 전 그동안 어머님 몸 상태만 체크를 했지 정신은 체크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우린 다음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왕 병원에 왔으니 검사를 모조리 다 했어요. CT, MRI도 찍었는데 의사도 검사 결과를 보고 이미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렇게 착하고 맑으신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라니요. 정말 믿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방에서 우리 부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젠 우리가 어머님을 보살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남편이 휴가를 내고 어머님을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기로 한 첫날부터 어머님은 정신을 놓으셨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저에게 달려와 손찌검을 하셨어요. 저를 아껴주시고 위해주시던 너그러운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겹쳐져 어머님께 맞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서 그날 어머님 붙잡고 또 울었어요. 병원에 갔다 온 날부터 증세가 더 악화되어 화가 많아지셨고 배변 실수에 밤에는 외출까지 하셔서 애를 먹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어머님이 몰래 나가실까봐 밤낮으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남편도 휴가를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요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도 있으니 어머님의 향후 거처에 대해 의논하려고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시누이는 그동안 저희 집에 자신의 엄마가 와 있었음에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이 치매라는 말에 괜히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엄마 누가 이렇게 했어?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엄마 며느리야? 눈치를 얼마나 줬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어? 말 좀 해봐. 도대체 우리 엄마 왜 그러냐고? 아, 누나 그만해. 이미 무릎 다쳤을 때부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대. 의사 소견이 그래. 말도 안 돼. 네가 우리 엄마 구박하고 때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안 그랬다고. 그만해, 지긋지긋해.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면 그게 그렇게 끝나? 정상적인 대화를 하자. 엄마, 이제 우리가 책임 못 져. 지고 싶어도 안전상의 이유로 전문가의 케어를 받을 때가 됐어. 그래서 엄마 요양원 들어가야 해. 뭐? 요양원? 산 사람도 송장돼서 나온다는 요양원 말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요. 방법을 제시하세요. 저희는 요양원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돼. 요양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엄마 절대 못 가. 절대 안 돼. 그럼 형님이 다시 모실래요?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일 그만두고 우리 엄마 모시면 되잖아.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해? 제가요? 형님이 그만두고 형님 어머님이시니까 형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야,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해. 이래서 요즘 며느리 것들은 남이라고 하는 거야. 누나, 그만해. 이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회의를 하자고 불렀는데 왜 시비를 걸어? 시비 걸지 말고 동의를 하는 건지 모시고 갈 건지 둘 중 하나만 말해.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야, 네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났어? 네가 대기업 다니면 다닌 거지 왜 사람을 무시해? 야, 네가 그렇게 많이 벌어? 어? 시누이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는 하지 않고 계속 난리를 쳐서 싸움만 커질 뿐이었죠. 저희 집 어딘가에서 조용히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나타나 또 시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시누이의 막무가내 행동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형님 이러는 거 불편해. 나도 누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누나도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 요양원에 맡겨지니 딸 입장에선 그런 기분이 드는가 봐. 그냥 개가 짖었다 하고 있자. 우리 너무 지쳤어. 이제 형님이랑 최대한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 내가 증적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알았어. 최대한 안 보이게 할게. 다음날 저희는 일단 건강이 안 좋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신우이가 어제 그렇게 휩쓸고 갔던 터라 더 마음이 안 좋았죠. 매주 어머님 뵈러 오리라 다짐하고 발을 돌려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은 또 터졌어요. 어머님의 인지 저하가 계속되었고 위험 요소 때문에 활동량에 제지를 걸었고 그 이후로 면역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다 원인 모를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이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이 겨우 지난 때였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과 오랫동안 함께하진 않았지만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를 많이 위해 주셔서 좋은 기억이 많았었어요. 그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고 힘들었어요. 잠깐 알고 지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힘들어하는 남편도 잘 다독여 주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장례식 때부터 제가 어머님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아주 사람을 몰아붙이더라고요. 친지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자 신우이가 원래 저런 성격이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신우이는 자신만의 생각이 갇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 되었든 이 큰일을 잘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장례식에서 신우이의 무례한 행동은 무시를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식을 치렀고 낙골당에 어머니를 안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9제도 지냈고 슬픔도 무뎌져 가고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처음 명절이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많이 아팠어요. 설 명절날 열이 40도가 넘었고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와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오전에 회사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해서 나갔고 점심이 가까워오자 신혼애가 먼저 왔어요. 저는 겨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버님은 또 저희 집 작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고 신우이는 아픈 제게 계속 명령하듯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시키더라고요. 어머님 자식들이 버젓이 있는데 아무도 차례 음식을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프니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겠지. 내가 고깝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례 음식이 좀 많아요. 아픈 몸에 약 먹어가며 겨우겨우 일을 진행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신우이는 도와주기는커녕 한과 가루를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다 흘리고 먹으며 TV만 보더라고요.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콜록콜록하자 신우이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 불쌍한 우리 엄마. 죽어서도 좋은 음식 못 먹네. 바이러스 잔뜩 들어간 음식 드시게 생겼어.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죠. 저런 말에 대꾸해서 뭐해요. 내 힘만 빠지지. 그냥 무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전이야? 세상에. 이걸 지금 차례 음식이라고 만드는 거야? 왜 그러세요? 형님, 차례상에 들어갈 전인데 뭐 잘못했어요? 차례 음식인데 모양이 완전 제각각이잖아. 차례 음식 안 배웠어? 맛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라 잔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뭐라고? 야, 너 진짜 나 지금 무시하냐? 네가 증권회사에서 일했으면 일한 거지.
네가 신우이한테 나가라 마라 해? 어디서 건방을 떨어? 그렇게 잘난 척 떨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붙이시면 되겠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빠져줄 테니까. 메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주방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붙잡대요. 야야, 너 어디가? 이리 안 와?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나를 무시해? 당장 안 와? 신우이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전이 담긴 바구니를 뒤집곤 제게 달려와 제 머리를 잡았어요. 아,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매번 행패야? 신우이는 내 머리채를 놓더니 이번엔 제 뺨으로 손을 올렸어요. 저는 무방비 상태로 신우이에게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쳐? 내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미쳤다. 우리 엄마 하늘로 보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 천하의 나쁜 년아.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지? 아주 내 동생 등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런데 어쩌지? 네 남편도 내 편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을 뭐 어떻게 해? 남편을 등에 업어.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이 형님네 집 가서 폐렴 걸려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 몰라요? 그건 병원에서부터 그랬겠지. 어디서 덮어 씌워? 고성이 오가고 흥분한 상태로 말도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때마침 남편이 집에 왔어요. 신우이랑 제가 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정 다 설명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눈은 신우이로 향하더라고요.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제 편에 서서 항상 저를 위한 사람이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 들으며 자신도 그토록 싫어한다는 신우이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헝클어진 제 머리는 보지도 않고 신우이 안위를 더 챙기는 거예요. 누나는 다친 데 없어? 얘가 안 때렸어? 얘가 보통 성격이야. 적당히 덤볐어야지. 얘는 하여튼 더 당해야지 싸. 더 후드려 쳐버려. 남편 말에 신난 신우이가 내게 다가왔고 둘이 합심해 저를 넘어뜨리고 절 치더라고요. 몇 대 정도 힘에 붙여서 당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외의 인물이 저를 구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있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두 사람 한 짓 다 찍었어요. 이젠 하다 힘까지 쓰는 거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지워? 이걸 찍으면 어떻게 해? 빨리 치워 당장. 이걸 어쩌지? 벌써 인터넷에 올려버렸는데. 당신 그리고 처남도 이제 나락이야. 끝났다고. 뭐 하는 건데? 그거 명예훼손이야. 얼른 글 내려요, 매형. 상황도 모르면 좀 빠지세요. 괜히 껴들어서 일 망치지 말고요. 그동안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너희 둘이 어머님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지금. 둘이 하는 얘기 다 들었네. 이젠 빼도 박도 못해. 항상 가만히 잠자코 있던 아주버님이 오늘은 두고 보기만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웬일로 이러실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 남매 아주 질이 나쁘더라고요. 저남댁 잘 들어요. 그동안 정상인인 척했던 당신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자 자기가 병원비와 병간호를 했으니 더 가져가겠다고 합디다. 뭐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당신 시누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 그게 또 배 아파서 난리를 치더만 거기까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처남댁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 새로 산 오피스텔 그거 당신에게 상속하신 거 지금 두 사람 그거 욕심나서 이러는 거야. 이혼해서 그거 뺏으려고 두 사람이 작전 세운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상속하시다니요? 저는 며느리인데요.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 저한테 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오피스텔 산 돈 당신이 벌어다 줬다며. 어머님이 그게 고마워서
진작에 그 집 처남댁에 상속한다고 공증까지 받아놓으셨어요. 두 사람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남매들 본성 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만 헤어져요. 이 사람들 정상 아니야. 그깟 돈이 탐났니? 그 돈 탐나면 탐난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하면 힘으로 무력으로 하면 죄가 더 붙잖아. 당신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저는 겨우겨우 일어나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해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진작부터 저에게 마음이 떴을 텐데요. 우린 신뢰를 잃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으로 재산과 위자료를 챙겼고 신우이한테는 특별히 명예훼손죄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해부도 신우이와 더 이상 못 살겠는지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신우이는 자신이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심해부를 괴롭혀왔고 심해부의 노력에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니 돈을 벌려고 노름까지 했다더라고요. 나중에는 집까지 팔게 되어서 그때 그 곰팡이 집에 살게 되었다고요. 자신도 부모님 때문에 이혼만은 안 하고 사람 만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는 걸 보고선 자신을 신우이에게서 지켜주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것과 내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저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입이 가벼운 몇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전 남편은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지방지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락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건 제 손으로는 할 수 없었네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오피스텔은요. 제가 그것을 가지기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매매했고요. 이전 시어머님 이름으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잘하고 싶었어요. 평범했던 제 인생에서 결혼은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이혼을 하게 되니 결혼했던 얘기가 잘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잊고 싶은 순간이기도 한데 참 많은 것을 일깨워준 계기도 되었어요. 아직 상처가 회복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몫을 다하며 살다 보면 잊혀지겠죠. 제 모자란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혼하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